안달루시아의 태양이 하얀 마을의 벽 위로 부서져 내렸다. 카르멘의 작은 타파스바, 엘 플라멘코 로호 아는 점심 손님들로 왁자지껄했다. 튀긴 올리브와 마늘 새우 냄새가 공기 중에 섞여 맴돌았다. 카르멘은 바 뒤에서 분주히 움직이면서도 벽에 걸린 낡은 사진 한 장에 시선이 머물렀다. 젊은 시절 붉은 드레스를 입고 열정으로 플라멘코를 추던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 시절의 불꽃은 오래전에 사그라들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카르멘, 축하해요. 이사벨라가 시집 간다면서요? 이웃집 빵 가게 주인 마리아가 외쳤다. 카르멘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이사벨라가 곧 결혼해. 딸 이사벨라, 그녀의 전부이자 유일한 희망. 카르멘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딸을 키우기 위해 플라멘코 슈즈 대신 앞치마를 둘렀다. 이 작은 타파스바가 그녀와 딸의 삶을 지탱해온 전부였다. 그런 딸이 이 지역 최고의 유지이자 대농장 주인 도냐 엘레나 가문의 외아들 마테오와 결혼하게 된 것이다. 어찌 기쁘지 않으랴. 하지만 카르멘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결혼식 피로연에서 마주쳤던 도냐 엘레나의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마치 값을 매기듯 이사벨라를 훑어보던 그 시선을 잊을 수가 없었다. 너무나 다른 세계였다. 좁고 시끌벅적하지만 사람 사는 온기가 있는 자신의 타파스 바와 마을 외곽의 성처럼 버티고 선 웅장하지만 차갑고 폐쇄적인 도냐 엘레나의 아시엔다는 결코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았다. 이사벨라는 사랑에 눈이 먼 듯 행복해 보였다. 젊고 매력적인 마테오의 다정함에 푹 빠져 어머니의 걱정은 기우일 뿐이라고 웃어 넘겼다. 엄마, 걱정 마세요. 마테오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도냐 엘레나 어머님도 절 많이 아껴주세요. 딸의 밝은 목소리에도 카르멘은 쉽사리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저 순진한 아이가 그 차가운 성벽 안에서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다. 마을 성당은 화려한 꽃으로 장식되었고 하객들은 저마다 최고급 옷을 차려입었다. 카르멘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딸의 옆에 섰지만 마치 연극 무대의 구경꾼이 된 듯한 이질감을 느꼈다. 식이 끝나고 이사벨라는 마테오의 차를 타고 아시엔다로 향했다. 멀어지는 차를 보며 카르멘은 가슴이 텅 비는 듯한 허전함과 함께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아닐 거야. 내 딸은 강하고 똑똑하니까. 괜찮을 거야. 그녀는 속으로 되뇌며 뜨거운 안달루시아의 태양 아래 홀로 서 있었다. 결혼 후 몇 달이 흘렀다. 처음 몇 주간 이사벨라는 거의 매일 전화를 걸어와 아시엔다에서의 새로운 생활에 대해 제잘거렸다. 넓은 정원, 끝없이 펼쳐진 올리브밭, 우아한 가구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전화는 뜸해졌고 목소리에는 생기가 사라져갔다. 예전처럼 밝게 웃는 대신 짧고 건조한 대답만이 돌아왔다. 이사벨라, 잘 지내는 거지? 목소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괜찮아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아시엔다 일이 생각보다 많네요. 딸은 시댁 얘기를 점점 꺼렸다. 카르멘이 도냐 엘레나에 대해 물으면 화제를 돌리거나 어머님은 그냥 좀 엄격하신 편이에요 라며 얼버무리곤 했다. 카르멘의 걱정은 날로 커져만 갔다. 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냐 엘레나의 비서라는 사람이 값비싼 실크 스카프와 고급 와인을 들고 타파스 바를 찾아왔다. 도냐 엘레나께서 보내셨습니다. 사부인께 안부 전해달라 하시더군요. 카르멘은 마지못해 선물을 받았지만 마음은 더욱 불편해졌다. 마치 입막음이라도 하려는 듯한 느낌이었다. 며칠 뒤에는 도냐 엘레나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우아하지만 차가운 목소리였다. 카르멘, 타파스바가 너무 낡았던데 우리 가문과 사돈을 맺었으니 체면도 있지 않겠어요. 제가 사람을 보내서 멋지게 리모델링 해드릴게요. 아닙니다, 도냐 엘레나.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사양 마세요. 이사벨라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도냐 엘레나는 카르멘의 거절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녀의 호의는 가면처럼 느껴졌다. 딸을 볼모로 잡고 자신을 길들이려 하는 것 같았다. 카르멘은 밤마다 잠을 설쳤다. 젊은 시절 플라멘코 무대 위에서 느꼈던 불안감과는 차원이 다른 딸의 안위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가 그녀를 짓눌렀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사벨라가 결혼 후 거의 외출하는 모습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것, 아시엔다의 창문은 늘 굳게 닫혀 있다는 것, 도냐 엘레나가 며느리를 그림자처럼 데리고 다니며 사사건건 간섭한다는 이야기들이었다. 카르멘은 오랜 친구이자 마을 성당의 신부인 파드레 안토니오를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았다. 신부님, 제 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도냐 엘레나가. 파드레 안토니오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섣불리 나서지 못했다. 카르멘, 기도합시다. 도냐 엘레나 가문은 우리 교구의 가장 큰 후원자입니다.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의 미온적인 태도에 카르멘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결국 자신이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었다. 딸의 얼굴을 직접 보고 확인해야 했다. 더 이상 이렇게 불안에 떨며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카르멘은 다음날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잠그고 아시엔다로 향했다. 평소 딸에게 주려고 만들어 두었던 토르티아 데 파타타스와 올리브 절임을 바구니에 담았다. 연락 없이 찾아가면 분명 문전박대를 당할 터였다. 하지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딸을 만나야 했다. 마을을 벗어나자 끝없이 펼쳐진 올리브밭 사이로 아시엔다의 높은 담벼락이 보이기 시작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위압적인 모습에 숨이 막혀왔다. 육중한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문 위에는 가문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카르멘은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안에서는 개 짖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다. 이사벨라, 엄마 왔다. 문 좀 열어다오. 카르멘이 목청껏 소리쳤지만 메아리만 되돌아왔다. 그때 철문 옆 작은 쪽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더니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도냐 엘레나의 집에서 오래 일한 가사 도우미 콘수엘라였다. 그녀는 카르멘을 보고 깜짝 놀라 주위를 살폈다. 카르멘 부인, 여긴 어쩐 일로? 연락도 없이 오시면 어떡해요? 콘수엘라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안쓰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콘수엘라, 제발 부탁이에요. 우리 이사벨라 좀 만나게 해줘요. 애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죠? 그렇죠. 카르멘은 콘수엘라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다. 콘수엘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금 도냐 엘레나께서는 외출 중이세요. 마테오 도련님도 안 계시고요. 아가씨 혼자 계세요.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으세요. 그녀는 카르멘을 안으로 이끌며 덧붙였다. 조심하셔야 해요. 저 부인은 보통이 아니에요. 콘수엘라의 도움으로 카르멘은 아시엔다 안으로 들어설 수 있었다. 잘 가꿔진 정원을 지나 대저택 현관으로 들어서자 싸늘한 공기가 그녀를 감쌌다. 화려하지만 생기 없는 가구들,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진 창문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었다. 카르멘은 떨리는 목소리로 딸의 이름을 불렀다. 이사벨라, 어디 있니? 엄마 왔다. 2층 복도 끝 작은 방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카르멘은 심장이 터질 듯 뛰어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창백하다 못해 푸른 기가 도는 얼굴, 경하게 들어간 눈, 뼈만 앙상하게 남은 팔다리. 침대에 힘없이 누워있는 여인은 예전에 카르멘이 알던 밝고 건강했던 딸 이사벨라가 아니었다. 그녀는 낯선 사람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틀림없는 그녀의 딸이었다. 이사벨라는 어머니를 보자 초점 없는 눈으로 희미하게 미소 지으려 했었다. 엄마. 카르멘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숨쉬는 것조차 잊은 채 딸의 처참한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대체 누가 내 딸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단 말인가? 이사벨라, 내 딸! 이게 무슨 꼴이야? 어디 아픈 거니? 왜 이렇게 말랐어? 카르멘은 딸에게 달려가 부서질 듯 마른 몸을 끌어안았다. 이사벨라는 어머니의 품에 안기자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울음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너무 오래 굶주리고 지친 사람처럼 그저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낄 뿐이었다. 엄마, 나 너무 무서워. 여기가 지옥 같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말해봐, 어서! 카르멘은 딸의 등을 쓸어내리며 다그쳤다. 이사벨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간의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결혼 초의 행복은 잠시뿐이었다. 도냐 엘레나는 처음부터 이사벨라를 며느리가 아닌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기 위한 도구로 여겼다. 그녀는 가문의 명예와 독실한 신앙을 내세우며 이사벨라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했다. 외부와의 연락은 철저히 차단되었고 친구를 만나는 것은 물론 친정어머니인 카르멘과 통화하는 것조차 감시당했다.
도냐 엘레나는 이사벨라에게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은 신앙심이 부족하고 가문의 전통을 제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녀는 이사벨라에게 매일 몇 시간씩 기도할 것을 강요했고 조금이라도 반항하는 기색을 보이면 내 천박한 피가 우리 가문의 신성함을 더럽히고 있다며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 때로는 작은 방에 가두고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는 벌을 내리기도 했다. 명백한 학대였다. 마테오는 내 남편은 뭘 하고 있었는데? 카르멘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으며 물었다. 이사벨라는 고개를 저었다. 마테오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제가 힘들다고 하면 조금만 참으라고 어머니 뜻을 거스를 순 없다고만 했어요. 남편의 방관과 배신은 이사벨라에게 더 큰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세상에 이런 악마 같은. 카르멘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때 콘수엘라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카르멘의 손에 작은 열쇠와 함께 낡은 노트를 쥐어주었다. 아가씨가 몰래 써온 일기예요. 침대 밑 서랍에 숨겨두셨어요. 혹시 몰라 녹음기도 서재 책상 2번째 서랍에요. 콘수엘라는 불안한 눈빛으로 속삭였다. 증거였다. 이 지옥 같은 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도냐 엘레나의 차갑고 높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콘수엘라, 이게 무슨 소란이냐? 누가 함부로 들어왔지? 카르멘은 딸을 부축해 일으키며 눈빛으로 말했다. 괜찮아, 이제 엄마가 있잖니. 그녀는 일기장을 품에 숨기고 결연한 표정으로 방문을 나섰다. 복도 끝에서 우아하지만 살기 어린 눈빛의 도냐 엘레나와 마주쳤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내야 할 시간이었다. 감히 누구 허락을 받고 이 신성한 곳에 발을 들였느냐, 천한 것. 도냐 엘레나는 카르멘을 보자마자 경멸 가득한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그녀의 완벽하게 치장된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지만 조금도 당황한 기색은 없었다. 당신 딸을 만나러 왔소. 아니, 당신이 망쳐놓은 내 딸을 데리러 왔지. 카르멘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맞받아쳤다. 그녀의 눈빛은 젊은 시절 플라멩코 무대 위에서처럼 강렬하게 타올랐다. 내 천박한 딸년이 감히 내 아들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냐.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것만으로도 내쫓아야 마땅한 것을 내가 자비를 베풀어 기도할 기회를 준 것을 감사히 여겨야지. 도냐 엘레나는 자신의 행동을 신앙적 의무이자 가문을 위한 희생으로 포장하며 뻔뻔하게 나왔다. 기도? 이건 학대요. 감금이지. 당신은 악마야. 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시오. 카르멘은 도냐 엘레나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어느새 나타난 마테오가 그녀를 가로막았다. 어머니, 카르멘 부인, 제발 진정하세요. 마테오는 겁에 질린 얼굴로 두 사람 사이를 막아섰다. 마테오, 넌 네 아내가 저렇게 망가져가는데도 보고만 있었단 말이냐. 내 놈도 공범이야. 카르멘은 마테오를 향해 소리쳤다. 마테오는 카르멘의 매서운 눈빛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뜻을 거스를 수가 없었어요. 이사벨라에게도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의 변명은 비겁하기 짝이 없었다. 그때 뒤에서 이사벨라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는 악마예요.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외치며 품속에 숨겨두었던 작은 녹음기를 바닥에 던졌다. 녹음기에서는 도냐 엘레나가 이사벨라를 협박하고 모욕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내년 때문에 우리 가문에 저주가 내릴 것이다. 당장 무릎 꿇고 회개하지 못해. 도냐 엘레나의 얼굴이 처음으로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마테오는 사색이 되어 녹음기를 끄려 했지만 카르멘이 그보다 빨랐다. 그녀는 녹음기와 이사벨라가 몰래 써온 일기장을 품에 안고 딸의 팔을 잡아 끌었다. 이제 다 끝났어, 도냐 엘레나. 당신의 위선과 죄악을 온 세상에 알릴 테다. 카르멘은 딸을 부축하고 콘수엘라의 도움을 받아 아수라장이 된 아시엔다를 빠져나왔다. 등 뒤로 도냐 엘레나의 저주 섞인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카르멘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뜨거운 안달루시아의 태양 아래 그녀는 딸의 손을 잡고 비틀거리면서도 굳건하게 앞으로 나아갔다. 지옥문을 막 빠져나온 참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카르멘은 딸에게 따뜻한 수프를 끓여 먹였다. 이사벨라는 허겁지겁 수프를 먹으면서도 계속 눈물을 흘렸다. 카르멘은 찢어지는 가슴을 애써 부여잡고 딸을 다독였다. 그날 밤 모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잠이 들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이사벨라는 악몽을 꾸지 않고
잠들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도냐 엘레나 가문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만나자고 제안했다. 카르멘은 변호사를 자신의 타파스 바로 오라고 했다. 그들의 안방인 아시엔다가 아닌 자신의 공간에서 단판을 짓고 싶었다. 약속 시간에 맞춰 값비싼 양복을 차려입은 변호사가 타파스 바에 들어섰다. 그는 카르멘 앞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도냐 엘레나 여사님의 제안입니다. 이사벨라 양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과 위자료입니다.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 건을 조용히 마무리하는 조건입니다. 변호사는 금액이 적힌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카르멘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액수였다. 그들에게 돈은 문제가 아니었다. 오직 가문의 매와 평판만이 중요할 뿐이었다. 내 딸의 망가진 삶이 고작 이 돈으로 보상될 것 같소? 카르멘은 차갑게 물었다. 카르멘 부인,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소송으로 간다 해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결과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사벨라 양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도냐 엘레나 가문은 이 지역 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변호사는 부드러운 말투 속에 숨겨진 협박의 칼날을 드러냈다. 파드레 안토니오의 무력한 얼굴이 떠올랐다. 카르멘은 잠시 고민에 빠졌다. 당장이라도 그들의 위선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싶었다. 하지만 변호사의 말처럼 그것이 과연 이사벨라를 위한 길일까? 딸은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다. 더 이상 그들과 엮이며 고통받게 하고 싶지 않았다. 카르멘은 옆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이사벨라를 보았다. 딸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엄마. 그냥 여기서 끝내요. 딸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카르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좋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도냐 엘레나가 직접 내 딸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시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오. 그리고 다시는 우리 모녀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오. 변호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며칠 후 도냐 엘레나는 마테오와 함께 카르멘의 타파스 바를 찾아왔다. 그녀는 여전히 오만했지만 카르멘의 날카로운 시선 앞에서 마지못해 이사벨라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그녀의 사과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다. 마테오 역시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후회보다는 두려움이 더 커 보였다. 이사벨라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들의 악어의 눈물은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들이 떠나고 타파스 바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카르멘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듯한 허탈감이 밀려왔다. 돈으로는 결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모녀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절반만 맞았다. 이사벨라는 더 이상 아시엔다의 악몽에 시달리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극도로 꺼렸고 밤에는 여전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카르멘은 딸을 데리고 세비야에 있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다. 상담 치료는 더디게 진행되었지만 이사벨라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듯 보였다. 그녀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밝고 화사한 색감은 아니었지만 캔버스 위에 담긴 어둡고 혼란스러운 형태들은 그녀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처럼 보였다. 카르멘은 묵묵히 딸의 곁을 지켰다. 타파스 바를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나가는 한편 딸의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플라멩코 댄서가 아니었지만 딸을 지키려는 의지는 그 어떤 춤사위보다 강렬했다. 그녀는 문득 벽에 걸린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을 바라보았다. 저 뜨거웠던 열정, 자유롭게 춤추던 영혼. 어쩌면 자신도 치유가 필요한 것인지도 몰랐다. 어느 날 저녁, 카르멘은 창고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플라멩코 슈즈를 꺼내 먼지를 털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발에 신어보았다. 어색했지만 발끝에서부터 희미한 전율이 느껴졌다. 그녀는 작은 타파스바 한가운데서 천천히 스텝을 밟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몸이 기억하는 리듬을 따라 움직였다.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소리가 플라멩코 기타 선율처럼 들렸다. 그 모습을 주방 입구에서 이사벨라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텅 빈 눈동자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빛이 감돌았다. 엄마, 멋있어요.
카르멘은 춤을 멈추고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투박하지만 따뜻한 세상 그 무엇보다 강인한 어머니의 미소였다. 이사벨라, 우리 괜찮아질 거야. 그렇지? 카르멘은 결심했다. 마을 여성들을 위한 작은 플라멩코 교실을 열기로. 춤은 그녀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과 딸, 그리고 어쩌면 이 보수적인 마을의 다른 여성들에게도 작은 위안과 용기를 줄 수 있을지도 몰랐다. 안달루시아의 태양은 여전히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이제 그 빛은 더 이상 숨막히는 현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모녀를 비추는 희망의 빛처럼 느껴졌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이제 막 빠져나왔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아직 멀었다. 하지만 카르멘은 두렵지 않았다. 그녀 곁에는 사랑하는 딸이 있었고 그녀의 발밑에는 다시 춤출 수 있는 단단한 땅이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가장 열정적인 플라멩코를 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모녀의 시간은 이제 막 느리지만 분명하게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Current part. Characters Guatsara and Samsigon. Total characters N686.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다. 카르멘의 플라멩코 교실은 입소문을 타고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머뭇거리던 마을 여성들이 하나둘 용기를 내어 찾아왔다. 각자의 사연과 상처를 안고 온 그들은 카르멘의 열정적인 지도 아래 춤을 추며 땀 흘리고 웃었다. 억눌렸던 감정들이 플라멩코의 격렬한 리듬 속에서 해방되는 듯했다. 카르멘은 그들의 변화를 보며 자신의 상처 또한 조금씩 아물어 감을 느꼈다. 이사벨라의 회복은 더뎠지만 꾸준했다. 그녀는 여전히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려워했지만 그림에 몰두하며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해 나갔다. 그녀의 그림은 점차 어둠에서 벗어나 다채로운 색깔을 되찾기 시작했다. 때로는 강렬한 붉은색으로 분노를 표현하기도 했고 때로는 부드러운 푸른색으로 슬픔을 그려내기도 했다. 카르멘은 딸의 그림을 조용히 지켜보며 응원했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들을 예술을 통해 풀어내는 딸이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다. 가끔 이사벨라는 어머니의 플라멩코 교실에 들러 구석에 앉아 춤추는 사람들을 스케치하곤 했다. 그녀의 연필 끝에서 되살아나는 움직임들은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카르멘은 딸의 그림 속에서 희망을 보았다. 언젠가 이사벨라도 자신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다시 소통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었다. 도냐 엘레나 가문의 소식은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마을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소문에 의하면 마드리드로 이사했다는 말도 있었고 사업이 어려워져 예전 같은 영향력을 잃었다는 말도 있었다. 카르멘은 더 이상 그들의 소식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그녀와 딸의 삶에서 지워진 존재들이었다. 복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중요한 것은 오직 딸과 자신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뿐이었다. 파드레 안토니오는 종종 타파스 바에 들러 카르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과거 자신의 소극적인 태도를 부끄러워하며 이제라도 모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했다. 카르멘은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지만 예전처럼 그에게 의지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이사벨라는 작은 전시회를 열게 되었다. 세비야의 한 갤러리에서 그녀의 그림들을 소개하고 싶다는 연락이 온 것이다. 전시회 제목은 상처 위에 핀 꽃, 소브레 시카트리스였다. 전시회 개막일 카르멘은 딸의 손을 꼭 잡고 갤러리 안으로 들어섰다. 벽에는 이사벨라가 그동안 그려온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 마침내 피어난 희망과 치유의 기록들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그림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깊은 공감을 표했다. 이사벨라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분명 예전의 빛을 되찾고 있었다. 카르멘은 딸의 웃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고통의 시간은 길었지만 결국 그들은 함께 이겨냈다. 전시회는 성공적이었다. 이사벨라의 그림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녀는 화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이제 더 이상 트라우마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방법을 배웠고
그것은 그녀에게 강력한 무기가 되어 주었다. 카르멘의 타파스바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다. 플라멩코 교실 역시 꾸준히 운영되며 많은 여성들에게 삶의 활력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카르멘은 더 이상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댄서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고 의미 있었다. 그녀는 딸의 회복과 성장을 지켜보며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행복을 느꼈다. 가끔 밤이 되면 카르멘은 바의 문을 닫고 홀로 플라멩코 음악을 틀었다. 그리고 천천히 춤을 추었다.